수고하신 이호명 원장님께 박수 드리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스케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는 하나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오성병원의 하태경 원장님께서 갑상선 결절의 진단과 추적 검사의 초음파 활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고, 발표 후에 오늘은 김기현 원장님께서 소화관 질환에 대한 퀴즈를 출제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 회원들이 함께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하태경 원장님께 강의 요청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갑상선 결절의 진단과 추적 검사에서 초음파 활용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하태경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하고 많은 피드백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케이트라드에 관련된 아티클 2개 참조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소령 선생님과 나동규 선생님의 아티클을 또 참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우 원장님, 그 다음에 정의달 원장님, 한정훈 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자료를 좀 참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례입니다. 일단은 케이트라드 2016년과 그 다음에 케이트라드 2021을 비교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초음파 표준 영어, 그 다음에 ET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경부 림프절 전이의 진단, 그 다음 조직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선택, 그 다음에 조직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추적 검사, 그 다음에 FNA 이후에 갑상선 결절의 초음파 기반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2016년 케이트라이더와 2021년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먼저 케이트라이더 2021이 되면서 기존 용어를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하였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줄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직 검사를 해야 하는 결절의 크기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절의 갑상선 외부 침범 ETE의 초음파 소견을 명시하였고, 그 다음에 조직 검사를 하지 않는 결절의 추적 관찰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결절의 CT 촬영 방법에 대해 프로토콜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갑상선 결절의 초음파 표준 용어 렉시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컴포지션, 에코제니시티, 그 다음에 쉐입, 그 다음 마진, 그 다음에 칼시피케이션에 대한 5가지 분류를 하였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컴포지션입니다. 컴포지션은 솔리드로 되어 있는지, 시스트로 되어 있는지, 또는 아니 다른 이제 프레도민트 솔리드, 그래서 이제 50% 시스틱한 포션이 50% 미만을 차지하고 있고, 솔리드가 주로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프리도민트 솔리드, 그 다음에 시스트가 50%를 넘어가서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프레도민트 시스틱,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폰지 폼으로 해서 스폰지 폼 같은 경우에는 고형결절에서 미세 낭성 변화가 있는 부분이 50%가 넘는 경우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제네시티입니다. 에코제네시티 같은 경우에는 마크드 하이포 에코제네시티, 그 다음에 마일드 하이포 에코제네시티, 그 다음에 아이소 에코제네시티, 하이퍼 에코제네시티, 이렇게 4개로 분류하는 것은 2016년과 2021년이 차이는 없는데, 이제 다만 그 기준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 안쪽 근육보다 더 낮은 에코 양상을 보인 경우를 뚜렷한 저에코, 마크드 하이포 에코이고로 정의하였지만, 2021년 공고안에서는 목 앞쪽 근육보다 더 낮거나 같은 경우에 이제 마크드 하이포 에코제네시스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공고안에서는 마일드, 그 다음에 아이소, 그 다음에 하이퍼 에코제니시티를 판단하는 기준이 해당 환자의 갑상선 실질이었지만, 2021년 공고안에서는 우리가 정상 갑상선 실질로 알고 있는 에코 양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기존의 이제 에코 판단이 상대평가였다면은 이제 절대평가로 바뀐 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만약에 갑상선염이 있어서 갑상선 실질이 일반 정상 갑상선 실질을 가진 사람보다 저에코 결절인 경우에 그 결절이 기존에 이제 2016년 기준으로 따르게 되면은 그 결절도 저에코고, 그 다음에 주변도 저에코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소 에코이고로 결절이 진단이 되었다면, 2021년 공고안부터는 이제 하이포 에코이 결절로 진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러럴, 논 패러럴로 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폴러 댄 와이드 쉐입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 논 패러럴, 패러럴 따지는 것을 이제 그 초음파 스캔에서 트랜스버스 또는 롱기튜디널 중 어느 곳으로 보이는 걸 정의하였으나 이제 2021년 경고안에서는 트랜스버스에서만 평가하기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트랜스버스에서만 평가하는 것과 그다음에 기존의 트랜스버스 또는 롱기튜디널에서 평가하는 것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트랜스버스에서 관찰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며 그렇기 때문에 관찰자 간 일치도를 더 높기 때문으로 이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장이 다 아시다시피 톨러덴 와이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암 가능성이 높은 소견이고 같은 톨러덴 와이드 소견을 보이는 결절이라 하더라도 결절의 에코가 뭐 시스틱하거나 아이소 에코익하거나 하이퍼 에코익한 경우보다 솔리드 하이포 에코익한 경우에 암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다음은 마진입니다. 마진은 기존에는 이제 스무스 그다음에 스피큘레이트, 마이크로 로뷸레이티드, 그다음에 일 디파인으로 나뉘었으나 이제 요 스피큘레이트, 마이크로 로뷸레이트 용어가 일레귤러로 바뀌었고 그 외에는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가 불분명, 스무스하거나 그다음에 일 디파인한 경우에는 악성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일레귤러한 마진 같은 경우는 악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레귤러 마진을 가지는 결절에서 이제 에코의 정도를 가지고 악성화 정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이제 시스틱하거나 아니면 아이소 에코익, 하이퍼 에코익한 결절과 비교 시에 솔리드 하이포 에코익한 결절에서 약간 높거나 비슷한 악성화 정도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절의 그 일레귤러한 마진은 결절의 그 컴포지션, 에코 정도에 에코 영상과 상관이 없이 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인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에코제닉 포사이, 그 칼시피케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칼시피케이션을 크게 이제 PEF, 펑츄레이트 에코제닉 포사이, 그 다음에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림 칼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이제 인트라시스틱 에코제닉 포사이 위드 코멘테일 아티팩트,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코멘테일 아티팩트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하였고 각각에 대해서 먼저 PEF 같은 경우에는 이 PEF가 관찰되는 경우 그 낭성 또는 아이소 에코익, 하이퍼 에코익한 결절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그 하이포 에코익한 솔리드 결절에서 발견될 경우에 악성 예측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트라스틱 에코제닉 포사이 위드 코멘테일 아티팩트는 양성 결절의 플루이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mm보다 큰 에코제닉 포사이 위드 포스테리어 쉐도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거대 석회화로 정의를 하는데 이 중에 거대 석회화 중에서 그 완전 석회화 결절의 경우에는 악성 이온 온도가 약 20% 정도로 케이트라이드 2021 공고안에서는 완전 석회화 결절 같은 경우 케이트라이드 4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종양의 갑상선 외부 침범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양의 갑상선 외부 침범은 분화 갑상선암의 약 11.5%에서 30%에서 발생을 하며 암의 재발 및 사망률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마이너 E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막을 침범한 것으로 이제 병리 검사상 보이는 소견으로 이제 T 스테이징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육안으로 보이는 그로스 ET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 혹은 수술 중에 발견되는 소견으로 스트랩 머슬을 침범한 경우에 T3B, 그 다음에 주역 경부 구조물을 침범한 경우에는 T4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므로 수술 전에 갑상선 암 병기 검사를 위해서, 스테이징을 위해서 초음파 검사로 작은 ET와 육안으로 보이는 그로스 ET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ET 사진인데요. 갑상선 피막과 접해 있는 악성 결절의 ET를 예측하는 초음파 소견으로는 갑상선 피막과 접해 있거나 또는 그 피막 파열이 있거나 또는 프로트루전, 그러니까 돌출이 있거나 또는 스트렘버스를 침범한 경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갑상선 전 외측 피막 측, 다시 말해서 갑상선 앞쪽으로 침범하는 마이너 ET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피막 파열이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렘버스를 침범하게 된 경우에는 이제 그로스 ET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 뒤쪽으로 있는 그 조직을 침범하게 되는 갑상선 이제 그 후측 연조직에 대한 ET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명확한 초음파 소견이 함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악상결절이 갑상선 후방 경계를 넘어서 도출된 경우에는 후방에 이제 마이너 ET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악상결질이 기도를 침범한 경우에는 이게 쉽게 진단할 수 있었으나 이제 만약에 악상결절이 기도와 접해 있는 경우에는 좀 진단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요 그 트라키아 기도와 기관과 그 다음에 이제 결절이 이루는 각도가 이제 둔각인 경우에는 이제 기도 침범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크런절 라링절 러브 대두리 후두신경의 침범을 예측하는 소견으로는 이제 악성결절과 그 다음에 여기 기관 식도 고랑 이 식도가 있고 기관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요 기가 식도 고랑 여기 사이에 있는 여기 정상 갑상 조직이 없거나 또는 악성결질이 기관 식도 고랑으로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대도리 후두신경의 침범을 의심을 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부 림프절 전이에 있어서 초음파를 사용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경부 림프절 전이 여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 결절의 진단 및 치료의 결정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갑상선 결절 환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할 때 필수적으로 갑상선 중심부, 그 다음에 외측 경부 림프절에 대하여 검사를 해야 합니다. 경부 림프절은 전이 의심 림프절, 그 다음 미결정 림프절, 그리고 양성 추정 림프절 세 가지로 분류가 되며 각 분류된 림프절의 전이암 위험도는 한 73에서 88%,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3% 미만으로 나타납니다. 갑상선 암 환자에서 이제 CT 등으로 이제 림프절 전이 2mm 이하의 림프절 전이를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에서 이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 각각의 사진은 이 첫 번째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림프절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칼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시스틱한 변화를 동반한 경우, 그 다음에 에코제닉한 이런 솔리더 포션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센트럴 라인이 사라진 이런 것들이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선택입니다. 이제 많이 보신 표일 텐데요. 이 K-TIRAD 2021 그 공고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포지션, 그 다음에 에코제네시티, 그 다음에 악성 의심 초음파 소견을 조합을 해서 결절의 악성도를 나누는 패턴 기반 시스템으로 이제 이 플로우 차트를 따라서 결절을 그레이딩을 하고 해당되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솔리드한 하이포 에코익한 결절을 보이는 경우에 일단 4 그레이드 5 아니면 4에 해당되고, 이걸 나누는 기준은 이제 세 가지 악성 결절을 시사하는 세 가지 미세석회화로 알려져 있는 PF, 그 다음에 일레귤라 마진, 그 다음 non parallel orientation 있는 경우에 5에 해당되게 되고,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4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소 에코익하거나 시스틱하거나 하이퍼 에코익한 백변이라 하더라도 이런 위험도가 있는 경우에는 4에 해당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K-TIRAD 4의 2021년 K-TIRAD에서는 이제 세 가지 항목이 추가가 되었는데, 요거에 별개로 이제 완전 석회화된 결절, 그 다음에 결절이 없이 갑상선 실질에 광범위하게 미세 석회화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미만성 침윤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K-TIRAD 4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K-TIRAD 2에 해당되는 초음파 소견을 보이는 결절에서 이런 앞에서 말한 이 악성 의심 초음파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K-TIRAD 2로 분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그 K-TIRAD 그레이딩을 하고 나서 결절의 크기에 따라서 조직 검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림프절 전이가 의심이 되거나 또는 주위의 구조물, 기도나 후두, 인두, 대도리 후두신경, 갑상선 주위 혈관 이런 침범이 확실한 경우, 그 다음에 원발 전이가 진단된 경우, 그 다음에 수질 갑상선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갑상선 크기와 상관이 없이 지체 없이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K-TIRAD 5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cm이 넘는 결절에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지만, 만약에 대도리 후두신경 침범이 의심이 되거나 기도 침범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 5mm보다 크면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KT라드 포 결절의 조직 검사 크기를 1cm보다 크거나 1.5cm, 1에서 1.5cm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초음파의 소견, 그 다음에 결절의 위치, 그 다음에 임상적인 위험 요소, 그 다음에 환자의 요소 등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T라드3 같은 경우에는 2cm이 넘는 경우에 조직 검사를 하게 돼 있고, KT라드2는 기본적으로는 조직 검사를 하지 않지만 결절이 만약에 추적 검사에서 계속 커지거나 또는 이제 추술적, 비수술적 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된다면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KT라드 비교해서 2021년 KT라드는 전반적으로는 조직 검사를 해야 하는 결절의 크기를 증가시킴으로써 이제 작은 결절에 대한 불필요한 조직 검사 자체를 좀 이렇게 낮추고, 그 다음에 큰 악성 결절 진단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결절에 대한 추적 검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KT라드5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1년에서 2년 동안 6개월마다 검사를 하게 되고, 이제 그 이후로 크기 변화가 없거나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은 1년마다 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KT라드4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3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제 처음에 결절을 발견하고 나서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 검사를 하게 돼 있고, 이때도 이제 그 이후에 변화가 없으면 4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후에 3에서 5년마다 검사를 하고,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 5년마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KT라드2 같은 경우에는 첫 그 결절을 발견하고 나서는 2에서 5년 뒤에 검사를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적 검사를 언제 중단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를 했을 때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에는 추적 검사를 2년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적 검사를 하는 중에 크기가 커져서 만약에 증상을 일으키거나 이런 결절이 있는 경우에는 KT라드 카테고리와 상관이 없이 초음파 검사와 조직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한 결절이 크기가 커졌어도 KT라드에 따라서 조직 검사할 정도의 크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초음파 추적 검사를 유지하면 되고, 만약에 추적 검사에서 해당 결절의 KT라드 카테고리가 바뀌게 되면 그 바뀐 KT라드 기준에 따라서 추적 검사를 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추적 검사나 조직 검사는 이제 임상적 위험 인자와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한 후 임상적 판단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FNA 이후 갑상선 결절의 초음파 기반 관리입니다. 그 FNA 이후의 결절의 관리는 이제 FNA뿐만 아니라 결과뿐만 아니라 그 FNA 결과보다도 이제 초음파 상에서 강하게 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제 FNA나 포어니더 바이옵시를 6개월 이내로 할 것을 이제 명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험도가 좀 떨어진다 싶으면은 1년 이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 이제 FNA 결과 자체도 중요하지만 초음파 양상이 위험하다고 보이면 그 이제 초음파 FNA를 다시 할 것을, 조직 검사 다시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요약입니다. 먼저 이제 ET랑 그다음에 경부 림프절 전이,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결절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고, KT라드5 같은 경우에는 푸어 프로그래틱 팩터가 있거나 기관 또는 대도리우드 신경 시범이 의심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5mm보다 작은 경우에도 5mm보다 큰 경우에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1cm 이상에서 조직 검사를 합니다. KT라드4의 경우에는 초음파 소견, 결절 위치, 그다음 임상적 위험 요소, 환자 요소에 따라서 1에서 1.5cm 크기가 넘는 경우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KT라드3는 2cm 이상의 조직 검사, KT라드2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지만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태기 원장님 멀리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로 정의된 새로운 용어들하고 과거 정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KT라드4의 그 인타이어 칼시피케이션이 폰데, 그 림 칼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 안에가 이제
포스테리어 커스틱 섀도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그런 거를 인타이어 칼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혹시 아시는? 그러면 제가 조금 이야기를 예, 김 원장님. 예. 마지막 사진 좀 주십시오. 마지막. 예, 마지막 PPT. 예, 마지막. 요거. 네. 예. 하태경 원장님 정말 잘 케이크라드 2021하고 2016 너무 비교를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케이크라드가 ATA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더 좋고 심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적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케이크라드 2016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많은 파피러리 캔사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파피러리 캔사 이외에 다른 이제 암은 좀 케이크라드에 2016이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 케이크라드는 좀 ATA 가이드라인도 였고 조금 더 많이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만 설명하겠습니다. 하이서스피션은 2010년 똑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파피러리 캔사 중에 제일 많은 침윤형 유도암입니다. 그러니까 유도암도 여러 종류가 있죠. 캡슐이 없고 주위를 침범하는 유도암입니다. 유도암도 보면 캡슐을 가진 놈이 있고 또 디퓨즈하게 퍼져 있는 유도암도 있고 또 시스틱 타입도 있고 또 심지어 폴리큐라 네오플라즈마 똑같은 이런 폴리큐라 형태의 유도암도 있죠. 근데 이제 케이크라드 5는 전적으로 그 침윤형 유도암입니다. 근데 제일 요번에 바뀌는 게 인터미디엇 서스피션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엔타이리 칼시파이드 노조 링 칼시피케이션이죠. 그래서 예전에 여기 없었는데 여기 들어갔거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갑상선 유도암 중에서 이렇게 전체가 다 칼시피케이션 되고 안에 유도암이 있으면서 이게 이제 그로잉 하면서 캡슐을 디스럽션 시키거나 또는 캡슐 주위에 디스럽션 주위 부위에 그 저에코 부분이 있는 그런 유도암이 있습니다. 저도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 엔타일 칼시피케이션인데 거기 디스럽션 되고 그걸 FNL 했더니 거기에 파피러리 캔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 하이포에코 노 서스피션 가는 거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피막을 형성하는 유도암이죠. 유도암 중에서도 이제 그 주위로 침륜하는 파이브와 틀린 사형에는 그냥 하이포에코 있겠는데 서스피션 소견도 없고 유도암을 이렇게 피막을 형성합니다. 이런 유도암은 사실은 서스피션 소견은 전혀 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 유도암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질암, 내유로리 캔서도 어떤 거는 이제 하이포에코에 하면서 내부에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하게 되죠. 옛날에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우리 멤버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이암도 어떤 전이암, 암은 이렇게 솔리드 하이포에코에게 다 노서스피션 속에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림포마도 솔리드 하이포에코 노서스피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미디엇 서스피션의 솔리드 하이포에코의 노서스피션은 4가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피막을 형성하는 유도암, 수질암, 전이암, 림프종이죠. 제일 많은 거는 피막을 형성하는 유도암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이 시스틱 포션을 동반하는 이제 그 결절인데 요거는 낭성 변성을 동반한 유도암입니다. 유도암은 원래 시스틱 디제네레이션 잘 안 일으킵니다. 그런데 어떤 유도암은 이제 그 시스틱 포션 안에 유도암이 자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 있고 또 하나는 유도암인데 드물게 변성을 일으키는 유도암이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유도암, 그 다음에 변성을 일으킨 유도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엔타이리 칼시파이드 노즐은 유도암인데 이놈이 칼시피케이션을 둘러싸는 유도암인데 그 안에서 암이 생기가 디스럽션 시키는 암이 되죠.
그 다음에 로우 서스펜션은 대부분 다 이거는 비나인이죠. 아데노마토스 노즐 양성 결절이 뭐 거의 90% 이상이 되는 거죠. 아주 드물게 암이 이제 유도암은 아니죠. 다른 암이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mm 이상 되는 걸 인디케이션을 줬죠. 드물지만 혹시 다른 암이 우리가 시스틱 디제너레이션, 파피럴 캔서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케이트라드를 합니다. 그렇게 지난번 2016보다 2021년은 다른 그 우리가 파피럴 캔서만 2016 했는데 2020년은 다른 암도 많이 포함돼 가지고 되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해지고 결절의 FNA 크라이테리아를 폭을 넓어가 FNA를 많이 하는 걸 줄여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또 2026년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원래 병리과 선생님들은 만나면 하는 일이 가이드라인 새로 만들고 명칭 바꾸고 뭐 이런 게 하시는 일이고 그러니까 또 2026년 용어를 바꿨죠. 펑테이드 에코제니 포사이카 이게 발음하기 더 어려워요. 마이크로 칼슘 깨죽하면 되는데 그것도 태권쳐가지고 했는데 또 고치시고 예, 이상입니다. 예,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한 방에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하태경 원장님, 예, 수고 많으셨고요. 뭐 특별히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해주신 하태경 원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두 번째